네, 안녕하세요. 성공초배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번 금요일이 지나면 올해도 금요일이 2번밖에 남지 네. 않았더라고요. 그만큼 더 소중한 금요일을 보내야 될 텐데 이럴 때 정말 술도 먹고 싶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겠지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내년 상반기 공채를 또 준비해야 돼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금요 스페셜로 여러분들께 조금 쉼표를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 취업 성공으로 안내할 든든한 조력자이시죠. 어벤져스 쌤들이 2019년도 취업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로 저희와 함께 힐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이 세 분들의 등장한다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벤져스 원조 세 분이 총출동해 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준생들의 갓파더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자소서계의 셰익스피어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취업 컨설팅계의 알파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세 분 쌤들이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할 말이 많지가 않아서 네. 세 분들이 뭐 알아서 굉장히 잘 토론을 벌여주셔서 오늘도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민혁 쌤이 굉장히 뭐 시간에 관해서 좀 예민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원하시는 게 이게 있습니까? 뭐 예능도 아니고 이게 취업 방송도 네. 약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 방을 보긴 했는데 좀 약간 좀 편파적인 게 있더라고요. 진행 그래요? 시간이 시간이요? 네, 좀 균등하게. 저 친구가 안 웃다가 많이 웃대. 아주 하얗게 이를 가지런하게 드러나서 약간 좀 저게 컨셉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안 들어요, 홍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컨셉이 무슨 컨셉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그러니까 저런 거 다 계산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저게. 그렇죠. 알파고로 계산이 빠르신데. 오늘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시간이 균등하게 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 채용에서 최전선에 계시다고, 쌤들이 최전선에 계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맘때면 취준생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쌤들이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주시는지도 궁금하고 취준생들이 이맘때 가장 큰 고민이 뭔지도 저희들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민혁 쌤이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그 남자분들은 그렇게 고민을 잘 안 해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스스로 좀 판단이 돼서. 근데 저는 사실 여자 구직자분들 중에서도 그 나이 부분에 나이가 이제 뭐 아마 격하게 공감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그 심리적인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지지도 이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 지지선이 있거든요. 91년생, 뭐 28살, 그럼 내년이면 이제 9으로 바뀌니까 네. 자기는 거의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불필요한 스펙들을 또 쌓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민혁 쌤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나요? 근데 너무 지금 저한테만 발언이 또 주어지는 것 같아서 좀 양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서 저도- 갈 겁니다. 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직무를 좀 고집하지 않도록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27이라든지 28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에 있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면접장에 가서. 근데 너무 특정 직무, 예컨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MD 직무라든지 뭐 스텝 직무, 경영 지원, 구매 이런 쪽으로만 이제 올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특히 이번 하반기 때 학생들 지금 계속 여성 구직자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항 그 나이가 어린 구직자분들 중에서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드 루키뿐만이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25살 정도 되는 여성분인데 벌써 두 번째 직장의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직장이 뭐 A 은행에서 본인이 재직 중이었는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하고
태성 쌤이 몸담아 계셨던 이제 CJ 그룹에 이번에 MD로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직 시장도 좀 양극화되고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깨닫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태정 쌤들의 제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일단 뭐 탈락자들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탈락자들한테 저는 마냥 위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락했다라고 연락이 오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연락이 오면 일단 먼저 다그치기보다는 우선은 공감은 하죠. 한 20% 정도 공감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죠. 네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 수업을 듣고 나서도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이제 수업을 정말로 새로운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던 거, 진짜 기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배우고 그대로 본인을 변화시키고 전략을 짜고 대응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상당 부분 친구들은 내가 인터넷이나 친구들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적인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저 강사가 그대로 말을 해주나? 그대로 말해주는 부분은 맞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알고 있던 그거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본인이 하던 대로 해. 수업은 왜 들었는지 몰라. 예. 그리고 수업을 모의 면접 같은 것도 하고 나면은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의 면접 하고 나서 저는 전화번호를 제 개인 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면접하기 전에라도 꼭 전화해라.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전화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정말 악착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런 친구들은 최종 결과를 보면 합격했다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모의 면접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던 친구들은 예상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1000명이 모여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 이 어벤져스 3명이 모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1000명이 모여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방송 보고 이제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찬 쌤 이거 나쁜 뜻은 아니지만 왠지 위로를 안 해주실 것 같은. 뭔가 호되게 질책을 하실 것 질책을 같아요. 해주실 바로 것 다음 같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뭐 실제로? 질책 그런 것보다도 뭐 감성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도전 자체를 많이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호방건설 채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호방건설 정도 되면 매출이 한 4조 정도 되고 SK건설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 거기도 또 구직자들이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락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탈락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도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구직 활동하는 거,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고 인적성 공부하고 이런 건 되게 하기 싫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내 기록을 이력을 만드는 학교 다닐 때 그 패턴들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것들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는 취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교육 과정이 필요한 친구도 있지만 그 교육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 IoT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공정교육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구직 활동은 싫고 학습을 계속 연장시켜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월에 공채가 오픈되면 2월 말까지 모든 준비 셋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그리고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다 뭐 이런 거 끼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70일, 80일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개강 전까지 시즌 오픈 전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무 많은 걸 일을 벌이게 되면 정리가 안 되고 또 다음 시즌의 시도를 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좀 시간 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단계에 진행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일부 활용하고 취업 준비 자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나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구직자분들이 아마 저희 방송을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이를 내가 물리적으로 1살, 2살을 먹으면 좀 더 뭔가 구직 시장에 익숙해지고 능력이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입시 같은 경우야 재수, 삼수를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뭐 고시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취업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약간 변곡점이 있어서 일정 기간의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게 불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칭찬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방학 기간 동안에 울산에서 네. 강남역까지 수업을 들으러 왔던 학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네, 19살. 네, 울산 에너지 고등학교 졸업한 김준모 학생이라고 있는데 네.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저희 방송 되게 애청자고 아, 정말요?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제 방송도 계속 보고 오늘 아침도 제가 만났는데 네. 그 친구가 사실은 한전을 정말 가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한 친구예요. 한전에 입사하기 위해서. 근데 인적성에서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우리 구직자들 같으면 이제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떨어지면 뭐 저희 방송 애청자인 척 하다가도 이제 끊고 뭐 이제 공채 기간 돼서야 또 이제 2월 달, 3월 달에 틀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내가 원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직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전기 전공인데 어디가 있을까를 이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 코닝 필기 시험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또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살.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여자친구는 이미 취업이 됐고 같은 여자친구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19살인 어떻게 보면 아직 성년이 아닌 나이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분명히 대학교 졸업장 학위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거를 하고 아까 태성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맞다고 자기가 또 세뇌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사실상 나이가 몇 살이냐, 뭐 몇 살이 몇 년생이냐, 뭐 늦으냐, 빠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도 점점 스펙이 돼가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다가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더 이게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그런 네.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좀 2018년 한 해 동안 스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조어를 살펴봤는데 유진 씨는 혹시 자충 스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제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충수 팩에서 팩이 스펙을 뜻하는 것 같고요. 자충수가 바둑에서 불리한 수를 얘기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너무 많은 스펙이 탈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뭐 요즘에는 뭐 9가지 스펙을 모아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버해서 스펙을 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에서 오버 스펙을 좋아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태성 쌤이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판단의 기준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요. 그 오버 스펙이라는 것을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오버 스펙인 경우에는 호감이 가요.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9대 스펙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그닥 선호하지 않는데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9개가 자신 있어. 뭐 자격증도 있고 뭐 영어 점수도 어떻고 하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딱 그 중에서 2개야. 그런데 얘는 9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입사를 하고 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면 입사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일들을 하지 않거든요. 허접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했고 나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훌륭한데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 바라보는 건 당신의 이만큼이 좋은 거지 당신의 9만큼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자, 그러니까 입사한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9개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2가지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9개가 내가 이만큼이 있는데 나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돼. 이 9개를 다 좋아하는 그런 회사로 옮길 만한 데가 많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하는 친구들 제가 일일이 다 면담을 해봤었는데 네. 다들 한 80% 이상은 공부한대요. 학교로 돌아간대요. 근데 뭐 한 1년 정도 후에 연락을 해보면 다른 회사에 가 있죠. 네. 예. 그런데 하여튼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사람을 뽑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한테 써먹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개가 기업에서는 다 그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스펙을 이 9개를 다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을 따는 것을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는 게 가장 경쟁력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스펙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맞는 스펙이 많은 게 아. 좋다는 거죠. 네. 네. 민혁 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네. 학생들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알죠. 요만큼만 딱 준비해서 가고 싶은데 불안하니까 이게 네. 다 막 오버해서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사실 오버 스펙,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사실 싫어할 이유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죠. 관련이 없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야, 이 정도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그러니까 많이 한 친구가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면 약간 좀 뭔가 뿌듯한? 왜냐면 인사 담당자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죠.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야 우리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스카이 학생이 우리 회사를 지원하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버라는 얘기가 약간 양적인 얘기고 태경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온이라는 게 이제 질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온 스펙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테지만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본다면 저는 사실 오버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제가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태성 쌤하고도 이제 같은 조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빨리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3학년 2학기. 네, 보통 이제 문과분들이 그렇고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네. 시험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밤새고 뭐 이러느라고 사실상 스펙 제대로 쌓으려면 아마 4학년 1학기에서 4학년 2학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기간으로 따지면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인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인턴에 봉사활동에 교환학생의 자격증에 무슨 기사 자격증 이걸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력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다 필요 없고 학교 학점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공대생들은 뭐 홍기찬 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삼성 같은 데는 자소서 비중도 낮아요. 그래서 사실 학점 관리를 정말 기를 쓰고 교양 과목 말고 전공 위주로 탄탄하게 다져놓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공채 시장을 맞이하면 사실상 뭐 제가 자소서 뭐 셰익스피어라는데 자소서 못 써도 돼요. 삼성은. 네, 교양 과목 외에 전공 필수 과목만 제대로 들어도. 네.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친 채로 학점 관리 그지같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학점 관리 대충에 교양 과목 편한 위주로 들어 이래놓고 이제 4학년 2학기 되고 졸업해서 저희 뭐 왜 떨어졌나 특집 와도 사실상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저희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저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찬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만 순차적으로 네. 딱딱 깔끔하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약간 오버스펙 지원자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오베스퍼 스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업 자체에서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제 학생인데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네. 서울대 나와가지고 F직군으로 취업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IT 직군에서 설비 엔지니어를 대졸자로 뽑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약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설비로 취업이 됐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선배들이 굉장히 부담을 주더래요. 야,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온 처음에 뭐 서울대생인데 뭐 그러니까 결국 F직군으로 서울대생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F직군에 있는 선배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듯이 얘가 거기는 이제 삼성전자니까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입사하고 나서 과연 우리 기업에 만족할까? 더 좋은 기업에 가고 싶어서 도망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오버스펙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버스펙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뭐 학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A 학생이 만약에 공대생이에요. 그리고 학점이 한 4.2 정도 되고 졸업 논문 타이트하게 힘든 거 쓰고 졸업 프로젝트 똑바로 했어요. 그리고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학점하고 어학 정도만 갖고 있는 친구가 있고 다른 한 학생은 학점이 뭐 한 3점 한 중반? 초반 이 정도 돼요. 초중반 정도 되고 대신 다른 걸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뭐 홍보대사 활동도 하고 대외 활동하고 공모전 나가고 봉사 활동하고 해외 봉사하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보는 업종마다 좀 달라지긴 하겠죠. 만약에 두 친구가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기술 영업에 전자부품 기업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A 학생보다는 B 학생을 선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 전자과학을 전공했던 두 학생이 도전할 수 있는 파트는 일반 제조업의 개발 또는 공정 엔지니어로 도전하게 되면 당연히 이 B 학생은 그쪽에서 어떻게 보냐면 오버스펙이라기보다 이 친구는 그런 의도는 없어. 그냥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활용해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나만의 경쟁력을 쌓겠다라고 그런 좋은 취지 활동들을 했겠지만 이공계 선배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 친구는 공부 그 재미없는 역학 공부하기 싫어서 뭔가 좀 다른 걸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오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버스펙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타겟팅하는 기업에 갈 수 있는 이력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공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어요. 주 전공이 만약에 취업이 잘 되는 분야, 그러니까 뭐 취업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만약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화기 베이스로 내가 전자화학 화학 기계 베이스의 전공을 갖고 있다 치면 메인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와 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공대생들도 내가 만약에 산업공학이다. 그러면은 내가 테크트리를 SCM 쪽으로 갈 거냐, DB 쪽으로 갈 거냐, 품질 생산으로 갈 거냐, 뭔가 좀 가늠자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공계 친구들도 답이 명확한 친구가 있고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죠. 그 문과들은 대부분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건 3월 시즌을 대비하는 친구라고 하면 지금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미 없어요. 이미 게임은 시작됐기에 전략보다는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채도 이제 뭐 내년에 몇 개 기업들은 사라질 전망이고 제 생각에 이제 현대 계열사들부터 이제 조금씩 공채를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약간 도미노 현상처럼 뭐 현대가 이제 공채를 안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원들끼리도 서로 만난단 말이에요. 임원들끼리 야, 당신네 회사는 뭐 어떻게 채용하냐? 아 이번에 우리 공채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부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야 포스코 우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또는 CJ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또 이런 거 검토를 또 해보면 가급적이면 이 업계 현황을 또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사실상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들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시간 제가 어제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아직도 어학 점수를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아직도. 근데 그 친구가 토익 점수가 낮지가 않아요, 절대. 900점이 이미 넘어간 상태인데도 지금 뭐 물론 이해는 돼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삼촌으로서 이해는 되는데 얘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또 2달 동안을 950을 넘기려고 또 계획을 갖다 세우고 있을까? 머릿속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냥 넉놓고 그냥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본인 그 시간 관리로 못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빨리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스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버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게 기업에서 무엇을 고민하는가도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예전에는 그냥 오버스펙 자격증도 많이 따고 뭔가 학점도 잘 관리하고 영어 점수도 잘 관리했으면 이 친구는 성실하네. 그래도 뭔가 자기 생활을 열심히 했네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선호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일단 선호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성실함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성실함의 중요도가 요즘에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채용팀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들한테 속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가 공채를 진행할 때 회장님이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그 채용 기획서라는 것을 올리거든요. 그때 맨 첫 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 그 정의된 거는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스펙이 좋고 굉장히 화려한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자꾸 생겨요. 왜냐하면 경험치로 보면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대기업, 4년제 대졸자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한 2.5%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1년 내 퇴사율이 거의 30%에 육박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거는. 1년 들어가자마자는 여러분들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당장은. 근데 겨우겨우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쓸만하면은 나가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뽑을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필요 없는 오버스펙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낮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면서도 굉장히 씁쓸했던 게 뭐냐면 여름에 만났던 학생 한 명이 3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40이에요. 저랑 3살 차이? 홍희찬 쌤 또래인 거죠, 거의. 근데 이 친구가 한전에 합격을 했어요, 최종. 그리고 아니요, 신입사원. 네, 그러니까 NCS 트랙을 밟고 이제 입사를 한 건데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축하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결과물들을 구직자들이 보고 어떤 시그널로 인식하냐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위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러나 그냥 시험이나 봐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한전까지 합격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중간에 좀 몸도 아팠었고 네. 다른 기업 뭐 포스코 계열사 한 3년 반 정도 다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감내할 거냐는 얘기예요. 네. 저는 절대 그거를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국가에서 의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학교나 이런 거 절대 보지 마라.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39살인데 신입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내부적으로 다 나이 필터링도 예전엔 존재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합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무 능력 가지고만 평가를 하니까 완전히 그냥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들이 바로 경쟁을 하기에는 이건 사실 출발선 자체가 다르죠. 다른 게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네.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정부라든지 국가라든지 좀 알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이런 상황과 어떤 현실들은 아마 계속 가속화될 거고 참고로 이분은 한전 말고 다른 기업들도 됐어요 사실. 지금 다음 주에 오늘 신검 받고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간대. 이제 합격하고 이제 근데 이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접하면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약간 취업 그런 뭐 물론 한국직업방송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직자들 위해서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요 내용만 딱 보고서 그럼 우리는 이제 홍찬 쌤 말대로 빨리 인적성 시작해서 이것만 하면 되겠다. 지금 그 의도는 저희가 아니거든요, 절대. 해볼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빨리 시도를 하되 NCS라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NCS라든지 이런 인적성 필기 시험은 저는 마지막 단계로 생각을 하는 게 노력을 해봤는데도 전혀 되는 게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을 정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그게 여러분들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좀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도 많아. 오늘 양이 이게. 여전하시네요. 네. 네. 저는 근데 이공계열은 뭐 전공 학점이 최우선적이다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인문계생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좀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기찬 선생님 보시기에 인문계생들이 놓지 말아야 할 스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두 부류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스펙이 굉장히 낮고 내가 갖고 있는 직무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뭐 나이도 많고 내가 만약에 여성이다. 그러면 이제 NCS 전형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그런 스펙들이 블라인드 처리되니까 내가 유리해지겠지.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부류도 있고 불리해지는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해지는 부류는 뭐냐면 지금 은행도 그렇고요. 적격 심사 위주로 서류가 많이 붙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NCS라는 시험 자체가 나한테 맞는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적성 공부하면 좀 올라가는 편인데 NCS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에 최적화된 타입이다라고 생각하면 문과들이 오히려 공기업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친구들은 수능머리가 있는 친구들이고 제 학생들 보면 피세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 NCS를 잘 뚫죠. 그러니까 뭐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를 하다가 이걸 포기해가지고 취업시장에 돌아와서 나이가 많고 당연히 기업 관련 직무 스펙이 없다. 사실 이런 친구들이 공기업을 잘 가요. 코미디죠. 그러니까 원래 NCS라는 건 뭐냐면 직무적인 역량을 많이 갖춘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이 전형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괴물 같은 시험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들은 자 지금 공기업들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비리가 터졌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사리고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 뽑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그 직무 역량을 알 만큼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시험은 그냥 IQ 테스트죠. 그러니까 이거가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회를 포착할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과들도 그런 걸 챙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 나는 뭐 이런 거 잘 못한다. 수리추리 머리 안 좋다.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과는.
결국 지금 여러 하반기 때 제1금융권 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류를 굉장히 많이 붙였기 때문에 채용의 핵심이 되는 게 마찬가지로 또 NCS야.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전 지옥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문과 채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조차 나는 영업은 못해. 나는 MD하고 마케팅을 해야 돼. 나는 더 지옥 같은 길을 뚫게 되면 이제 정말로 더 시간이 딜레이 되죠. 아직도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남들보다 NCS 못 풀고 그리고 내가 여성 문과다라면 취업에서 최약자예요. 여러분들 학교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영업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옥 같은 길에서 어느 정도 신랄 같은 햇빛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내가 지옥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직무가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더 현실적일 거예요. 그 가늠자를 지금 빨리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공기업을 가도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 와중에 또 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애청자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사실 공기업에 입사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안정성이잖아요. 고용의 안정성. 그냥 오래 다닐 수 있고 뭐 정년 보장이 되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지금 취업 시장에서 좀 뭔가 살아남기 위한 관점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입사하면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문과 직무는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뭐 중견이 됐든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니까 상황에 맞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정 쌤은 아까 뭐 민혁 쌤이 말씀하셨지만 입사를 해도 퇴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괴리감 때문인지 나는 스펙을 이만큼이나 갖췄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복사도 해야 되고 뭐 정말 잡무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서 좀 취준생들이 이것만큼은 좀 스펙을 안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안 쌓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기업에서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들 대표적인 거 컴활, 워드 이런 류의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써놓거든요. 네. 근데 실제 서류 심사할 때 그거 전혀 뭐 보지도 않고 일도 필요 없네요. 예, 면접할 때 그거 가지고 면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는데 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는 않겠지만 그 시간마저도 아깝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마저도 아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히려 그 딸 경우에 리스크가 있는 거 지원서상에 적으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법대생들, 경영대생들, 회계나 아니면 그 고시들을 준비했던 이력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나 1차까지 됐어요. 예, 사법고시 예전에 1차까지 됐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 이만큼 똑똑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얘기했지만 기업에서는 그거 그럼 이런 친구들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회사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꼭 다시 고시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딸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고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영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예 그 감춰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계속 얘기가 됐지만 당연히 뭐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은 있어야 되고요. 특히 IT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컴활 뭐 이런 류의 것이 아니라 좀 특화된 자격증들이 있어요. OCP라든가 자바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찬 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취준생들이 쌤 제자로 들어오면서 뭐 컴활에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잔뜩 들고 오면은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쳐내시나요? 컨설팅을 해주실 때? 지금 뭐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공기업밖에 안 갈 거다. 그래서 컴활 자격증 가산점 이제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근데 나는 이거라도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나는 이 기업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니까 뭐 그러면 뭐 일부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공기업만 타겟팅해가지고 구직 활동하는 친구들은 이 바닥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학생인데 이번 시즌에 학교가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거의 4.2 정도 되고 토익하고 토스는 8급이고 토익은 만점이에요. 그리고 인턴도 한 3개 서너 개 정도 했어. 그래서 이번에 최종 면접장이 6개 정도 올라가서 다 떨어졌어요. 여자? 여성이죠. 그럼 이 느낌이 친구가 나, 여성이야. 취업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전 이 친구가 취업이 안 된 이유는 이 친구는 강남 살고 외고 출신에 그런 명문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장 가서 내구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힘든 일을 버텨낼 수 있는 열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야, 너 겨울방학 때 그냥 차라리 마트 가서 어디 가서 알바나 해.
이게 오히려 필요한 스펙이에요. 근데 또 이 친구는 또 내가 뭐가 또 부족하니까 이제 영어 이건 만점이라서 토익은 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난데없이 이제 중국어를 하겠대.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시참 말로 속단 말로 빵꾸나 있는 부분은 메꿔야 돼.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내가 CJ 인적성 95개 중에 이거 반타작밖에 못했어. 그럼 인적성이 지금 최악인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무조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 내가 G스tat은 뚫었어. 그런데 내가 전공이 순수 화학이야. 그래서 PT 면접장 가서 이번에 8대 제조 공정 그대로 나왔는데 죽 써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교육 그런 친구는 받아야 돼요. 어차피 PT 면접장까지 가서 공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워진 부분을 더 날카롭게 깎기보다 지금 내가 칼날은 좋은데 칼 자루가 없어. 그럼 이 자루를 껴야 되는 거죠. 내가 중국어가 6국이고 중국어 유학생이야. 그런데 지금 스피킹이 IM1이야. 그럼 지금 칼자루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 가지고 해외영업 도전이 불가능해요. 그런 친구는 또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이 바닥은.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최대 좀 약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스펙자들의 알바가 필요하고 중어가 완벽한 친구들의 영어 밸런스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 근데 구직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배를 만나고 취업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을 이용하거나 뭔가 그런 좀 포트폴리오를 좀 재건하기 위해서 빨리 그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이번 달 말까지 해야 돼요. 이번 달 말도 이미 늦어.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중까지 완료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즌에 몰입한다. 이렇게 좀 바짝 좀 타이트하게 가자고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뭐라고요? 뭐 양상국하고 문제 있나? 불편한 거 없습니다.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오시는데요. 아니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급해서 아주 열심히 해. 그럼 민혁 쌤한테 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게 네. 뭐 시간 다 됐고 뭘 발언 기회 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스펙으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좀 어떤 식으로 해라 한마디 해주시죠. 참 이게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예요. 저희는 사실 뭐 저희가 뭐 화낼 이유는 없죠.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구직자들하고 이렇게 만나 보면은 이렇게 뭐 앞에서 송희철 쌤은 1대1로도 얘기도 해주고 저도 강의하고 해도 그 앞에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공채 시즌에 몇 개 지원했니 이러면 뭐 6개요. 10개요. 뭐 이래 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10개밖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를 막 변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일이 여러분들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는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작은 거라도 좀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고 홍희아 쌤이 지금 열받아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다음 주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네. 계획들이. 맞아요. 예, 징글벨이 웬 말이야 네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만. 캐롤이 들리니? 예, 저희 카메라 4번 카메라 잘 안 웃으시는데 또 이렇게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홍기찬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장.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발 시작 잡동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천에는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가나무에 위치한 목재가구 제조업체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여주공장입니다. 반제품 연마, 목재가구 설비 및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가구 생산직 5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주중 3일은 저녁 9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연장 및 특근은 상황에 따라 성수기 등의 발생을 가능하므로 특근 가능한 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85만 원 이상으로 220%의 상여금도 별도로 지원되며 2019년에 급여 인상 예정입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와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워크넷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구 생산 직원 총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인천산업환경센터입니다. 인천산업환경센터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환경 자가 측정 업체로 대기환경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구인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학력은 대졸 이상인 자를 구인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수준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측정과 대기 환경 자가 측정을 대행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기환경 기술자 및 연구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무관하게 채용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준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오랜만에 돌아온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진관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유진 씨는 진관쌤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뵙죠. 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앉아있고 진관쌤 맞아요. 여기 앉아서 영화 직업을 만나서 저는 네. 호흡을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진관쌤 별명이 뭐였지 하다가 오늘 딱 보니까 곰돌이 푸였구나. 이게 요즘 바로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살을 뺐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한결같이 그동안 귀여운 다이어트를 모습으로 못해서.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찾아오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한유진 아나운서는 처음 뵈어서 참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남규 아나운서는 여전히 잘생김을 유지하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끝인가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는 신비한 신직업사전의 히로인이 되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추천해 주실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히로인보다는 히어로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입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제품을 설계하기만 하면 뚝딱 제품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전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현재 실행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조업에 큰 변화를 불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3D 프린팅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으로 자세히 만나보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이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3D 프린팅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이렇게 조그맣게 생산하거나 액세서리 같은 거 프린터로 뽑아내는 건데요. 하지만 3D 프린팅은 실제로는 항공 우주 산업, 의료 산업, 패션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로 원래 프로토타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프로토타입 외에도 실제 부품, 일부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3D 프린팅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직업인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의 신직업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샘플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만의 제품을 만드는 대량 생산 공장에서 샘플 제작은 적은 양을 만들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바로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3차원 CAD 모델을 물리적인 제품으로 제작하는 3D 프린팅 기술로 소량의 제품을 만들 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때, 조립이 필요 없는 일체형 제품을 제작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으로 요리와 예술 등 3D 프린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다루는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3D 프린터를 조작, 운영하여 제품의 형상을 이미지로 디자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D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고 출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형상을 균일하게 제작한다는 3D 프린터.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제품 출시를 위해 각각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설계 과정,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과정, 출력 제품을 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で見積もりしてお客様が注文ってなったらスライスデータってこれを輪切りにスライスしたデータを作ってでそれを機械に送って 3D プリントをすると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3D 프린터의 등장과 함께 생겨난 직업이라 역사는 짧지만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3D 프린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가올 시대에는 의료 분야에서 더욱 많은 3D 프린팅 기술이 필요로 해질 것이라 예측하는데요. これがこれから医療の中でどんどん進んでくるんですけど医療では今最近この X 線からこのように形作ることができてます。なので万が一の時、歯が1本、壊れちゃったといったらこの歯だけを作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일본의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들은 능력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機械の触ることとか CADは教えてもらえればできるんですけど経験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ね。造形するにあたっての姿勢やサポートの付け方で出来栄えもできるできないも変わってくるので経験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 일본은 콘텐츠 산업과 연계하여 3D 프린팅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초정밀 입체 조형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이 많다는 점도 업계를 성장시킨 비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최대의 전자상가 동경 아키하바라입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3D 프린터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일본은 의료, 항공, 첨단 산업을 넘어 3D 프린터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3D 프린터 회사 한 곳을 찾아가 우리나라의 업계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장기간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계속 이제 장비를 시간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퀄리티를 따라잡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작업 과정은 어떨까요?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세일즈 팀이랑 연결해서 고객을 방문한 다음에 미팅을 해서 어떤 게 요구가 되는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제품을 제작을 해서 이걸 들고 같이 가서 이 제품에 무엇이 만족이 되고 만족스럽고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앞 단계를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조명 제품이나 첨단 산업 부품, 피규어 등을 만드는 캐릭터 상품 제작뿐만 아니라 디자인, 예술 분야에서도 3D 프린터를 도입하거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트렌드를 읽는 감각, 제품을 구현하는 능력,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이해는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필요한 기술이라면 이제 3D CAD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을 제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 제작된 파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제작이 될지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재 맞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제품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비교적 저렴하게 실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3D 프린터의 활용은 앞으로 상상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 나가리라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처음 개발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뭐 사람이 하늘 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했지만 지금은 제트기가 하늘 날아다니고 로켓이 달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10년 뒤만 돼도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해외에서는 캔 스프레이를 만들었는데 캔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이게 옷이 돼요. 이거를 3D 프린팅에 접목해서 나오는 그것도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몇십 년 뒤면은 뭐 옷도 이제 아침마다 프린터로 팍 찍어대는 옷을 바로 입고 나오고 프린터로 만든 밥을 먹고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수 분야인 만큼 어떠한 갖춰야 되는 자격이나 교육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하고 또 3D CAD로 모델링하는 것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과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 CAD 관련 전공자들에게 유리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직업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서요. 이 분야로 창업을 하거나 혹은 기존 분야에서 3D 프린팅을 도입하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중장년 전직 준비자나 경력 단절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격증은 3D 프린팅 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3D 프린팅 마스터 1, 2급, 3D 프린터 조립 전문가 1, 2급, 3D 프린팅 전문 교강사 1, 2급 등의 민간 자격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에서 현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국내에서 현황은 과거에 비해서 3D 프린터 제조업체, 또 재료, 콘텐츠 업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활동 범위도 따라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된 수요층은 피규어, 액세서리, 생활소품 등을 구매하는 개인과 디자인 시제품을 의뢰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명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상품을 직접 만드는 아트 토이 제작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자동차, 항공 우주, 헬스케어 등 소비재 제조의 거의 전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D 프린팅 산업의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미국이 39.3%로 1위, 독일이 9.2%로 2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1.8%로 11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약 75% 수준으로요. 격차는 약 2.6년 정도 나는데요. 하지만 국내 2017년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3천억 원보다 16.8% 증가한 약 3,500억 원 수준으로 202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전망한 거를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직업 전망도 밝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은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커버 제작과 같은 간단한 작업부터 인체 장기, 복원과 같은 복잡한 그 기술까지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D 프린터 업계에 큰 발전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3D 프린팅 산업에 좀 뒤늦게 시작한 만큼 정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으로 3D 프린팅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3D 프린팅 기술을 자동차, 의료,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시켜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15년 12월에는요. 3차원 프린팅 산업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으므로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의 영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관 씨, 오늘 마지막으로 신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안에 되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3D 프린팅 모델러, 혹은 3D 프린터 설치 및 정비원, 그리고 3D 프린팅 강사, 그리고 3D 프린팅 소재 개발자 등 다양한 세부 직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로 진출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더 밝은 전망이 기대되는 3D 프린팅 운영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잡정보센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